네, 연구 책임자 한정일입니다. 오늘 코리치 교수님을 모시고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려 했으나 시스템 오류상에서 실시간 방송을 못한 것에 대해서 깊이 사죄드리고 바로 작업을 업로드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드 리턴 1999년도 코리치 플러스 NFT 강연 소개를 맡은 홍익대학교 영상 커뮤니케이션 VRA의 컨텐츠 전공의 한정혜 교수입니다. 우선 코리치 교수님 작가님은 제57회 베니스 비엔날의 한국관 대표 작가이면서 PKM 갤러리 전속 작가이십니다. 홍익대학교의 인연은 2000년도부터 동시대 문화인원에 많은 강연을 하셨고 저 역시 박사과정에서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많은 영감을 받은 제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강은 현재 예술과 NFT 시장이 혼란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직접적인 수혜자인 대학원생들과 석박사 과정을 대상으로 현재 예술과 NFT 이슈, 문제점,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는 자리가 될 듯합니다. 그럼 코리치 작가님을 모시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디체입니다. 먼저 이렇게 빠른 시간에 특강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홍익대학교를 비롯해서 여러 후원을 해주신 기관들, 그리고 이 특강이 가능하도록 빠르게 준비해 주신 우리 한 교수님 이하 연구원들한테 우선 너무 감사하고요. 예,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오늘 할 얘기는 굉장히 한정적인 범위, 즉 NFT 아트와 연계되어 있는 또 디지털 아트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강의를 좀 하게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아직도 이 NFT 아트나 디지털 아트에 대해서 심도 깊게 연구를 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급하게 제가 지금 이 우리 교수님들하고 이제 의논한 과정에서 급하게 빨리 특강이라도 이것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결정하게 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NFT 아트나 이 디지털 아트에 관심이 있는 젊은 작가분들은, 또 학생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겠지만, 지난 연초에 3월 달이죠. 3월 달에 갑작스럽게 이 NFT 아트 시장에서 이 엄청난 바람이 불었죠. 정말 폭풍과 같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최근까지도 그냥 갑작스럽게 이 정말 많은 이 차세대 젊은 작가들이 이 NFT 아트에 편승을 해서 지금 막 광풍이 불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다들 굉장히 혼란해해요. 이 작가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미술계에 있으신 분들도 너무 혼란해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혼란을 조금 가라앉힐 수 있을까,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다들 한번 좀 깊은 심도 있는 연구를 하는 그런 어떤 모멘트를 좀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아직도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 조금 급한 듯한 느낌은 있지만, 어쨌든 이런 특강을 빨리 해서 젊은 차세대들한테 조금 심정적으로 도움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강의는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혼란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너무 이 혼란 속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 큰 틀을 못 볼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큰 틀에서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들여다보면 이런 혼란은 지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이 한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소위 이 현대 사회로 전환이 되는 전환기에도 엄청난 혼란들이 있었던 역사 과정들을 우리가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이 환경이
20세기에서 21세기로 세기 전환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기 전환이라는 게 뭐냐면 뭐 너무 우리가 쉽고 일반적인 그 접근을 하면 굉장히 어렵지 않은 이해라고 생각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사회와 경제와 문화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인간들의 행동 양식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분야들의 전환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지금 NFT 아트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예술적인 그 어떤 그런 모멘트를 만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뭐 이미들 다 많이들 뭐 신문지상이나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 NFT 아트라는 것이 지난 그 연초에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우리에게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은 얘기거리로 떠오르는 데는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오래 전부터 시작돼서 준비해오던 4차 산업혁명이 자리 잡아가는 그런 전환기에서 벌어진 뭐 블록체인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컨트랙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NFT가 정당화가 됐죠. NFT가 정당화가 됐고 거기에서 NFT 아트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됐는데 경제 역시도 바뀌어가고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런 과정에서 오랫동안 새로운 세기의 새로운 시장 구조와 경제 구조를 인식하고 있었던 미술 시장 쪽에서 이 디지털 아트라는 새로운 필드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다가 지난 3월 말에 크리스티라는 그 미국의 옥션 하우스에서 이 NFT 아트를 공식적으로 이 경매에 올려놓기 시작하면서 그 사건이 거의 우리가 정말 이 충격을 받을 정도의 가격에 판매가 됐단 말이죠. 이 과정을 타고 막 다들 미술계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그와 같은 해프닝을 벌린 지금 세계적인 NFT 아티스트라고 요즘 불리고 있는 몇몇 사람들의 작품을 들여다보면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 컴퓨터 테크놀로지의 기술적인 이슈가 굉장히 앞서 있고 그 작품의 이미지라든지 그 작가의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어떤 예술적 가치라든지 어떤 이러한 그 의미들을 크게 찾을 수 없는 데에서 문제가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어떤 한 개인을 비하하거나 뭐를 얘기하려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우선 그 당시에 새로운 아티스트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는 있지만 우선 그 당 3월 달에 스타가 됐던 지금 NFT 아티스트를 보면은 엄밀하게 아티스트의 리코드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무슨 예술가로서 오랫동안 뭐 전시를 하고 미술계에서 연구를 하고 뭐 어떤 그 예술가들의 그 레퍼런스라는 것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들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상상력들은 과거에 우리가 그냥 현대 미술에서도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데서 항상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 상상력에서 시작된 이미지들인데 단지 디지털 테크놀로지라는 뭐 디지털 펜이나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이런 어떤 컴퓨터의 이 행동 양식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젊은 차세대들 즉 컴퓨터 좀 할 줄 아는 친구들은 하고자 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무나 하고자 하면 하루에도 10개씩 만들 수 있는 쉽게 하면 그런 이미지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디지털이란 행동 양식만 들어가면 모든 게 NFT로 정당화가 된다라는 디지털 아트로 정당화된다라는 이런 잘못된 인상 때문에 심지어는 아무거나 하죠. 그냥 뭐 기침 소리도 NFT를 등록해서 경매장에 올려서 막 고가에 팔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미학적 토대나 그 의미가 결여된 상태에서 기술적 이슈만이 주목을 받았고 또 그것이 굉장히 이벤트성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젊은 차세대들이 야, 이제 내가 그동안 미술을 하면서 미술계에 들어가서 정말 입문을 해서 뭐 그거를 개인전을 뭐 몇 회를 하고 그룹전을 해서 미술계 인사들에게 평론가들에게 인정받고 이걸 앞으로 수십 년을 해야 되는데 야, 이거 다 그만두고 야, NFT로 가자. 그래요. 막 젊은 친구들이 막 모여요. 그냥 컴퓨터로 아무거나 이렇게 뭐 아무거나는 아니죠. 나름대로 고민해서 이렇게 앉아서 NFT 등록해서 그냥 올리면 그냥 그 순간 NFT 아티스트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젊은 친구들이 제가 이 지난 몇 달 좀 나름대로 이렇게 서치를 해본 경우를 보면 그냥 그 이 뭐 트위터나 클럽하우스나 이런 어떤 그 SNS에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모여듭니다. 그리고 지네들끼리 또 그 이 SNS 뭐 커뮤니티를 막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올립니다. 제가 보면 하루 종일 그냥 어떤 젊은 친구들은 미니멈 하루에 대여섯 개씩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뭐 비플 뭐 이런 친구들도 보면 거의 매일 하루에 두서너 개씩 계속 올립니다. 계속. 예. 그냥 계속 올리죠. 그리고 그 커뮤니티에서 무슨 대화들을 하나 봤더니 그 대화들이 올라온 글들과 그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것을 자기네들 나름대로 thesis, 논문이다 막 이래가지고 올렸는데 제가 찾아보고 읽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어떻게 하면 팔 수 있는가? 누구께 얼마에 팔렸는가? NFT 등록 방식. 이런 것들 얘기밖에 하질 않아요, 젊은이들이. 정말 NFT 아트의 의미가 뭔지, 디지털 아트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차세대 젊은 작가들이 앞으로 이 또 다른 세계의 예술의 가치를 무엇을 해야 돼? 이런 식의 대화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 친구들이 오로지 시장에 전환된 시장에 올라타서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를 누리고 있거든요. 자, 이 관점에서 또 문제가 또 생겼죠. 자, 미술 시장에서도 굉장히 당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자, 이건 그럼 기존에 여태까지 이 수백 년 동안 있어왔던 우리 뭐 이 미술계의 이 원로, 이 미술계의 그 어떤 그 흐름들이 있잖아요. 예술가들이 그 특별한 그 어떤 가치를 인정받는 데는 단지 무슨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만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역사와 배경과 문화와 이론과 여러 가지 미학적 토대를 가진 그 의미와 그 작가의 삶에 대한 방식과 그다음에 그 미술사적인 가치에 대한 검증과 그 모든 경력들이 합쳐져서 결국에는 그것을 가지고 이 작품의 의미와 작가를 다 이 어떤 그 이 저울질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그것이 무슨 뭐 얼마에 판매가 되고 어떻게 돼 이런 식의 과정들을 우리는 쭉 겪어왔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디지털 올려서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를 만든 친구에 의해서 뭐 이런 친구들이 그 과거에 우리가 인정받던 작가들이 하루아침에 무색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예, 그 비플이라는 친구의 그 당시에 가격이 뭐 지금 인류 역사상 뭐 두 번째인가 세 번째래잖아요. 뭐 과거에 그 우리가 알던 그 작가들 다 필요 없다. 그냥 인터넷에 올라타면 된다. 뭐 이런 식의 결론들을 잘못 섣부르게 가져갈 수 있죠. 자, 그렇게 되니까 미술시장에서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미술시장에서는 야, 이런 식으로 하면 미술계가 무너지게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뭐 앤디 워홀 파운데이션 같은 데서는 과거에 있었던 작가들의 작품을 막 컴퓨터 디지털로 바꿔가지고 NFT에 등록해서 막 비싼 값에 경매장에 또 막 올려놓는단 말이죠. 이건 또 무슨 일이냐 이거. 그러니까 우리의 수백 년 동안 지켜오던 이 100여 년 동안 지켜오던 현대 미술의 흐름을 이 어린 아이들한테 뺏길 수 없다. 이 시장을. 그러니 이 사람들을 다시 대가들을 끌고 들어오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는데 이 문제는 또 굉장히 심각하죠. 왜냐하면 NFT라는 거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NFT가 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그것은 데이터의 진본성에 관한 문제인데 사실 그들의 작품은 진본성이 아니죠. 원래는 아날로그가 진본이고 그것 디지털로 바꿔놓은 가본인데 이 가본을 등록을 했다 그래서 진본이라고 우겨서 그거를 원본보다 더 비싸게 판다면 이게 무슨
난항이냔 말이죠. 엉망진창의 그 이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뭐 거기에서 막 충돌 벌어지죠. 이 젊은 친구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SNS에서 계속 NFT 아트 올리고 있죠. 그리고 뭐 누구께 얼마에 팔렸다, 뭐 내가 올렸으니까 네가 사줄래, 뭐 이러고 서로들 뭐 계속 낄낄 내고 대화하고 아주 재밌습니다. 그 SNS에 들어가 보면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예. 자, 이런 과정 속에서 기존의 수천 년의 역사를, 수백 년의 역사를 갖고 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미술관들은 지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예. 그냥 너무 당황스러워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지금 이런 미술 시장이 벌어지니까 지금 소위 갤러리라고 불리는 상업적 화랑이나 이런 분들은 그럼 이 미술 시장에 어떻게 올라타느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그쪽으로 들어가려면 NFT 아트, 소위 그 디지털 아트라는 그 의미를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디지털 아트 쪽에 젊은 작가들을 찾아내는 것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에요. NFT 아트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서 의미를 갖추고 우리가 끌고 들어갈 수 있는 디지털 아티스트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또 화랑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예. 또 이 그동안 오랫동안 이 수많은 철학과 미술사를 기초로 해서 평론하시던 평론가들은 이걸 어떻게 평론해야 되냐 이거지. 그래서 평론가들은 또 어디 가셨는지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지금 굉장히 이 NFT 아트나 디지털 아트의 또 다른 그 흐름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현상을 들여다보면 지금 돌아가는 사회의 흐름은 그렇지 않아요. 자, 이런 충돌이 지금 굉장히 말도 못하게 있었던 것이 지난 몇 달입니다. 정말 정말 한 서너 달 사이에 정말 어마어마한 혼란이 있었어요. 자, 어쨌든 이 혼란은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미술 하나의 혼란이 아니에요. 사회와 문화와 경제, 그리고 사람들이 바뀐 모습, 거기서 나타난 예술의 어떤 현상까지 이게 총체적인 지금 혼란이란 말이죠. 즉 이런 혼란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있어 왔어요. 언제? 세계의 전환기에는. 자, 그래서 잠깐 제가 옛날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100년 전으로 잠깐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이 화면을 보고자 합니다. 자, 이 화면을 보면 이 현대 사회라고 불리우는, 전 이제 큰 틀에서만 얘기할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20세기 문화 지형도 책에도 자세하게 써놨던 내용이고, 제가 오랫동안 뭐 미국과 한국 여러 나라에서 강의했던 내용들인데 그 안에서 아주 압축을 해서 그냥 큰 틀만 이해하게 묶으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20세기라고 여기 전환기라고 이렇게 제가 간단히 써놨지만 이것은 소위 지금 우리가 현대사라는 거죠. 현대. 자, 현대 이전의 역사, 이 전환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early modern, 그 초기의 모던에는 여기 보는 것처럼 농업 중심이에요. 이 카튼 필드에서 그 당시에 이 목화 따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삶의 본질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기억에 교과서에 농촌 천하지 대본이라는 이거를 우리가 배웠어요. 예, 예. 농사가 이 삶의 근원이다. 이거를 학교에서 가르쳤다고요. 교과서에서. 시험 문제로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먹고 사는 방식이었고요. 그 당시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이 소위 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요거 금광, 금이야, 금. 그래서 금을 들고 다녔다니까. 예, 아시죠? 예, 금을 그 어떤 이게 부의 가치로 상징을 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16세기부터 금을 이 남의 나라 가서 금을 가져오기 위해서 막 우리가 그 뭐예요? 그 식민지 역사가 시작되고 막 스페인 함대가 막 그냥 남의 나라를 가서 막 점령하는 게 금 캐러 가는 거예요. 금. 돈 뺏으러 가는 거라고 그 당시에. 다 이거를 가지고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산업사회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농경사회를 떠나서 이 모던 테크놀로지라는 걸 사용해서 지금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기 시작, 산업이라는 게 시작됐다라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달러라는 이 키 커런시, 기축통화, 이 종이를 돈이라고 우리가 지금 가치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다시 들어가서 그 역사책을 잘 보시면 이 현대사를 들여다보면 요 전환기에 사람들의 혼란이 어마어마했어요. 예. 아니 갑자기 어느 날 종이를 갖고 와서 돈이래니 이걸 어떻게 돈으로 받아들이냐고. 이게 미칠 노릇이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돈, 이 달러, 이거를 지금 뭐 당연히
예. 자, 길게 설명 못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는데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 당시에 혼란한 금을 어떻게 이 종이가 이 금보다도 더 좋은 것이라고 여기느냐. 어떻게 얘 먹고 사는 방식이 이건데 왜 갑자기 여기 가서 이걸 하는 이 혼란기가 말도 못하죠. 그래서 보면 그 당시에 이와 같은 혼란이 벌어졌던 거를 나중에 학술적으로 정리해보면 이것이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농업 중심의 인간 활동이 공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인간의 삶을 기술 가치 중심으로 이동시켰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벌어지는 이 시장 경제가 촉발되면서 아까 얘기하는 경제권이 바뀌어서 이 금에서 지폐로 이동하는, 지금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변화된 사회적 행동 양식을 어려운 얘기로 모더니티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학술적으로 나중에. 이제 이 모더니티라는 건 뭐냐면 totally new social behavior. 예. 전환기에서 사회가 완전히 바뀌면서 거기에서 모든 환경에서 바뀌는 인간들의 행동 양식을 모더니티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벌어지죠. Modernity is such a new social behavior, then behavior without a spirit possible. 우리가 어떤 모더니티라는 게 행동 양식이라고 친다면 이 행동을 하는 것, 그 밑바닥에 생각이 없냐 이거죠.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행동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행동을 한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게 연계적 직발적 인식은 아니더라도 뭔가 생각을 있으니까 문제. 내가 갑자기 물을 이렇게 마셔. 왜 마셔? 내 밑에서 목말라 이게 있으니까 마시는 거야. 아, 물을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just 이 모더니티, 이 행동 양식만 바뀌었다면 과연 그걸 진정한 모던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터져요. 그것이 학자들이 던졌던 얘기 이런 겁니다. 요 양복 입었어. 이 사람은 서양 사람 맞죠? 요 사람 한국 사람이에요. 양복 입었어. 이 사람 서양 사람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나 같은 한국 사람이 지금 서양 옷을 입었다고 해서 내가 서양 사람이냐는 얘기죠.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서양 사람은 뭐냐? 이 사람이야. 생각하는 자체, 철학 자체가 서양이야. 그래서 결국에 제가 책에도 잘 써놨지만 써놓은 거 보면 Modernism, which is the spirit of modernity, prop deeper into the unconscious layer of modernity, its own hidden anxiety. 행동을 하게 된 그 밑바닥에, 무의식의 깊은 밑바닥에 그 행동을 하게끔 하는 정신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진정한 모던은 뭐냐? 자, 모더니즘 한번 좀 더 들어가 봅시다. 그럼 what is modernism? 자, 과거에 우리 봉건주의 사회를 봅시다. 봉건주의 사회의 모더니즘은 정신계는 뭐예요? God oriented, 신본주의예요. 신을 중심으로. 그다음 로열리즘 또는 오렌지즘이라고 부르는 왕권주의, 왕을 중심으로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추럴즘, 자연주의죠. 농사. 이런 정신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로 왔어? 이 왕과 신이 갖고 이게 nature of God, 이게 어디로 왔어? 현대 사회에서는 이성주의, 인본주의, 과학 중심 사회라는 이 사회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계가 바뀐 거예요. 요게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더니즘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진정한 모던 리얼리티는 신본과 왕권 사회의 흐름을 떠나서, 과거의 봉건주의 사회를 떠나서 인간 중심의 이성주의와 과학 중심의 테크놀로지로 산업 자본주의의 새로운 사회를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무슨 얘기하면 야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얘기해, 이 친구야. 그건 말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엔 그런 거 없어요. 이성적으로 얘기하면 신본주의 때는 지옥 가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이성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러면 당신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떠났다니까요. 농사 안 져요. 자연을 떠났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옛날 금이었는데 금 아니야. 지폐 자본주의 시장 촉발.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모던이라는 진정한 것은 이런 정신계, 모더니즘과 행동 양식, 모더니티가 함께 존재하는 것을 모던이라고 부른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네.
서양 옷만 입었다고 서양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컴퓨터만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고 디지털 아트의 완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자, 오케이. 얘기가 더 나오니까 이제부터 시작인데 큰일 났네. 자, 그러면 what is the modernization? 그럼 모더니제이션은 뭐냐? 이건 한국말로 억지로 바꾸면 현대화인데 이거는 이런 겁니다. 서양 사회에 압도되어 한복을 서양식으로 개량한 개량 한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는 뭐 내가 서양 사람은 될 수 없어. 그렇다고 내가 디지털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비프처럼 그리면 이건 이제 기술적으로는 완성이지만 사실 의미적으로 이게 과연 디지털의 그 정신계를 갖고 있냐? 이건 또 우리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야. 어느 정도는 우리가 큰 폭에서 인정해 줄 수 있지만 그걸 완성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앤디 워홀 같은 경우는 야 이게 디지털 아트의 흐름이야 이게. 앤디 워홀이 그러신 건 아니죠. 그 파운데이션에서 하신 일이지만 옛날에 앤디 워홀의 그림을 가져다가 디지털로 바꿨어. 그게 개량 한복이야. 내가 봤을 땐. 이런 걸 우리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모더니티와 모더니즘과 모더니제이션에 대한 구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고 또 과거 100년 전에 세계의 전환에서 이런 혼란이 있었던 역사적 과정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사실 지금 지난 몇 달 동안 벌어지고 지금 이렇게 어수선한 NFT 아트의 세계를 우리가 그렇게 혼란스럽게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 참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씩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미술 하나 해야겠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그 시기에 현대 미술이라는 게 등장해요. 이런 전환기에 우리가 이제 현대 미술의 프로토타입 아주 쭉 올라가면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가 인프레셔니즘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미술사에서 인프레셔니즘이 어떤 현대 미술의 어떤 효시다, 뭐 시작의 기점이다. 뭐 폴 세잔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Representation of rational thought, 나의 이성적인 사유를 재현하는 것이 나의 그림인데 그 이성적인 사유가 뭐예요? The effect of interaction between seeing and object, 보는 것과 사물 사이의 인터랙션, 상호작용에 대한 어떤 또 다른 그 나의 인식, 이성적 사유를 재현하는 것이 나의 그림이다. 빛이 사물을 반사할 때 이게 어떻게 비치는지 참 이상하다. 똑같은 건물인데 아침에는 허옇게 보이고 점심때는 퍼렇게 보이더니 노을이 어둑어둑지니까 시뻘겋게 보이더라. 이거 내가 뭘 본 거야? 내가 사물을 본 게 아니라 뭘 봤어? 빛의 반사를 봤지.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본다는 것은 내가 본 게 아니라 빛의 반사구나. 이제 더 이상 그림을 안 그려요.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린 것처럼 이렇게 뭐 퍼렇게 떡떡떡떡 물감으로 찍고 자기 눈에 퍼렇게 보이면 뻘겋게 톡톡톡 이렇게 찍은 걸 임프레셔니즘이라 그랬다 이거죠. 지금 다시 이야기하면 현대화는 바로 이런 거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가의 사유와 이론과 개념 등을 어떤 방식으로 재현하는 것, 이것이 모더니즘을 기초로 모더니티를 이루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옛날에는 템프라라고 이 계란 깨가지고 흰자에다가 꽃가루 섞어가지고 그림 그렸는데 물감이 없으니까 현대 산업사회가 오일이라는 물감을 만들어냈어. 유화라는. 이건 새로운 테크놀로지야. 그래서 내가 유화 물감으로 그림을 그렸어. 그러면 현대화야? 아니라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양반 얘기가. 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발전돼서 이즘이 나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구조주의, 후기 구조주의, 포스트 모던 개념주의, 뭐 미니멀리즘 쫙 전부 이 현대의 지난 100여 년사의 현대의 아트를 보면 전부 가만히 들어가 보면 그 이 무겁고 가벼움과 깊이와 넓이의 차이들이 있지만 다 작가들이 생각하는 이성적 자기의 사유 체계를 어떻게든지 이 미술이라는 범주 안에서 재현하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현대 미술의 흐름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뭐야 디지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제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럼 21세기의 전환기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아마 빨리빨리 해도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 얘기니까. 21세기 전환기, 그럼 아까 이 전환기에는 하나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미술만 전부 바뀌잖아요. 우리 경제구조 한번 봅시다. 요새 우리가 이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를 지나 새로운 이 디지털 경제에 너무 민감하니까 요게 2000년 들어와서 세계 부자 랭킹 15위입니다.
시총 1위부터 15위까지. 여기 보면 그 당시 1위가 코카콜라예요. 코카콜라. 예? 예, 코카콜라 언제 만들어졌어? 제가 이 코카콜라 공장 얘기해. 코카콜라 공장 언제 만들어졌어 이거? 어? 한 100여 년 전에 만든 코카콜라. 예, 예. 자, 네, 이 참. 예. 근데 이 안에서 1위부터 15위를 보면 소위 컴퓨터를 베이스로 하는 회사가 한 3개밖에 없어요. 시스코, 뭐 이 IBM, 뭐 또 뭐가 있나 여기, 여기 뭐 HP 뭐 이렇게 2000년에 나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맥도날드, 코카콜라, 뭐 제너럴 일렉트릭 무슨 뭐 전부 뭐 디즈니, 뭐 포드 자동차 전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지난 100년 동안의 산업사회 회사입니다. 그런데 2021년 올해 5월 전 세계 10대 기업을 찾아보면요. 이 안에서 13위까지 전통 기업이 2개밖에 없어요. 전부 인터넷 기업이에요. 전부 인터넷과 컴퓨터를 베이스로 하는 회사들이에요. 여기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3위의 사우디인데 이거 뭐냐면 기름 회사, 기름. 전 세계 기름 회사는. 나머지는 전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경제 구조가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서 가상 경제가 이미 우위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갈등을 가지고 왔어. 지난 한 20년 동안. 그런데 그 사이에 해보니 마트 가서 내가 차 타고 가서 장 보고 오는 것보다 인터넷에서 탁탁탁 주문하면 떡떡 배달이 와요. 훨씬 편한 거야. 정말로 2000년대 초에 인터넷에서 여자들이 옷을 안 샀어요. 예. 아니 입어보지도 않고 그 옷을 어떻게 사? 입어봐야지 내 몸에 맞는지. 요새 백화점에서 옷 사는 사람 있나 주위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 난 한 명도 못 봤어. 우리 집사람도 절대로 백화점에서 안 사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백화점에 가서 입어보고 인터넷에서 와서 가격 비교해서 샀거든. 요즘은 그것도 안 해. 인터넷에서 뭐 들어가면 뭐 그냥 쇼핑몰에서 뭐 체험까지 다 시켜주고 뭐 난리가 났어. 지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부정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나오라는 거죠. 이 전환을 부정할 수 있어 우리가? 못해요. 자, 경제 바뀌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지금 바뀐 거 보면 이 경제, 과거의 산업사회라는 경제가 지금 구글, 아마존 이런 인터넷 비즈니스 버추얼 이코노미를 가상 경제 또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로 다 이동을 했단 말이죠. 못 바꿔요, 이거. 지난 20년 동안에 무진장 빠른 속도로 지금 정착을 했습니다. 과거에 지금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버추얼 이코노미에서 무슨 커런시를 사용하냐면 크립토 커런시라는 걸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 환장을 노르시죠. 이게 지금 달러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일로 완전히 이동할 가능성이 완전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극단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산업사회를 산다 그래서 쌀 안 먹는 사람, 밥 안 먹는 사람, 밀가루 안 먹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산업사회가 이동했다 그래서 농경사회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강의할 때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앞으로 디지털 시대가 오면 우리 같은 도예과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막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GD 드래곤이 대세라고 해서 정경화의 클래식 바이올린이 의미가 없냐. 오히려 더 희소성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 너는 꾸준히 도예를 하거라. 내가 그런다고. 단지 주류의 문제죠. 주류가 이동했을 뿐이에요. 무엇이 메인이냐의 문제죠. 자, 그런데 그러면 좀 이따 더 설명을 하겠지만 왜 이 크립토커런시가 앞으로 대세가 되느냐는 우리가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 그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제가 조금 후에 아마 얘기가 나올 겁니다. 제가 이게 지금 너무 급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나오네요. 비트코인부터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자, 이제부터 본강인데 큰일 났습니다. 어쨌든 자, 이 전환기는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어떤 이 전환기는 어떤 시기? 혼란한 시기. 이 혼란기를 빨리 줄이는 방법은 뭐야? 우리가 빨리 내용을 파악하고 차분하게 앉아서 연구해야 돼. 그럼 이 속도가 주는 거야. 이 속도를 우리가 줄이면 우리가 전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어. 난 장담해요. 이걸 얼만큼 줄이냐가 얼만큼 빨리 나가느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what is the digitality, digitalization, digitalism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리티는 그냥 우리가 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디지털 오리엔티드 비헤이비어, 컴퓨터의 이 컴퓨터 중심의 행동 양식이에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 제가 컴퓨터 쓰고 있는 게 디지털리티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이폰 쓰는 거, 이 핸드 이게 디지털리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디지털로 지금 카메라로 찍는 거 이게 디지털리티예요. 그냥 이 기술력을 가지고 하는 이 행동을 바꾼 거, 옛날 같지 않게 인터넷에서 물건 사는 거 이거 디지털리티예요. 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을 때 이 비플이라는 친구가 자기가 2014년인가요? 뭐 제가 정확한 연도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최초로 디지털 아트를 보여줬는데 그게 5,000일 동안 매일 컴퓨터에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이게 그 우리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890억인가? 뭐 이런 가격에 책정이 됐단 말이죠. 이 사람의 작품이. 야, 이 디지털리티가 이게 뭐지?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이 앤디 워홀의 이 작품이 그래서 곧바로 그 다음 달에 나와요. 경매장에서 이거 큰일 났다. 얘네들한테 빡치겠다. 근데 앤디 워홀이 죽은 다음에 앤디 워홀 파운데이션에서 죽은 다음에 이렇게 가봤더니 앤디 워홀이 뭐 아미가 1000이라는 컴퓨터가 있더래 거기에. 그래서 이 컴퓨터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이 앤디 워홀이 자기가 옛날에 찍었던 사진 이거를 컴퓨터 안에서 이렇게 파일들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서는 그거를 확장을 해서 이 NFT 등록을 해가지고 이거를 어마어마한 가격의 경매장에 내놨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NFT가 좀 이따 설명드릴 그럼 이게 왜 디지털라이제이션이냐? 이게 왜 의미가 없느냐? 이건 문제가 많다. 정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긴 죄송하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디지털 아트라고 막 우기기 시작하면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거의 살짝 코베 가는 거 있죠. 이렇게 눈 잠깐 감았더니 코베 가는 그런 제가 이 작가님을 제가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죽 급했으면은 세계적인 앤디 워홀 파운데이션에서 이런 일까지 시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원로의 그림을 디지털에서 내놨다가 원본성에 대한 시비가 걸려서 또 취소하고 뭐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지난 몇 달 사이에 막 신문을 나돌았죠. 예, 자 보겠습니다.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건 디지털레이제이션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거를 그러나 우리가 아주 너그럽게 나중에 생각하면 디지털리티도 디지털라이제이션도 어느 정도는 큰 틀에서 컴퓨터 아트의 어떤 일정 부분을 해냈다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만약에 디지털 아트의 범주로 확 확장을 해놓으면 정말 디지털 아트는 아무나 하는 거예요. 네. 이건 뭐 의미도 없고 그냥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막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아무나 막 하고 그냥 막 해가지고 막 올려서 그다음에 으쌰으쌰 막 서로 사고 팔아가지고 막 비싼 가격 팔고 막 그냥 막 부밍업 시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초창기에 포드 자동차가 나왔을 때 포드 자동차의 가격을 금으로 환산하니까 금이 이렇게 한 바가지 두 바가지를 갖고 가야 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이런 가격과 가치의 혼동들이 그 당시에 막 일어났던 것이 사실이에요. 역사책을 찾아보면. 이게 모든 경제 구조와 이런 사회적 시스템과 이런 전환기에 보는 혼란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다음 이게 자꾸 길어서 큰일 난다. 그럼 what is the digitalism? 그럼 디지털리즘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여기 다 디지털 공부하신 그 컴퓨터 사이언스를 기본으로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 학과 자체가 이 그쪽 학과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다 아는 걸. 제일 먼저 우리가 꼽으시는 거는요. 유비쿼터스예요. 예. 아시죠? 우리가 이게 너무 얘기하던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 우리를 대세를 끌고 가는 게 어디서나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예. 중심이 없는 이론이면서 다원인. 이 자체를 우리가 항상 우리 유비쿼터스 세대.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유비쿼터스를 그냥 가지고 스티브 잡스가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아무나 들어와 자다가도 접속해 공부할 때도 접속해 그냥 들어가서 다 만나잖아.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스티브 잡스가 앱이라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딱 길을 만들어 놓고 아무나 들어와서 올리기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막 접속하니까 그 해에 타임지 카바에 스티브 잡스 사진이 딱 나오고 스티브 잡스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21세기의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 그 기사에서. 나 깜짝 놀랐어.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21세기의 길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네. 스티브 잡스가 예수가 바이블에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얘기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타임즈에서. 네.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뜻으로 이것은 원래 라틴어입니다.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 즉 그것이 기본이죠. 예. 그다음에 데이터 멀티플라잉.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야. 아, 우리가 올린다는 어플리케이션 이게 뭐 다 전부 데이터 올리는 거예요. 정보 올리는 거예요. 정보. 그럼 데이터들을 올리면 어떻게 돼? 데이터들끼리 어떻게 됩니까? 연결을 통해 연결. 그래서 무엇이 만들어져? 새로운 데이터들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전부 그거라고요. 네. 인터넷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코디체를 딱 치면 나에 대한 데이터가 한 10년 전에는 한 2페이지도 안 나왔을지도 몰라. 근데 요즘 코디체는 한 50페이지, 100페이지가 나와. 계속 나와. 거기서 안 끝나. 근데 읽는 데마다 내가 다른 사람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밑에 보면 연관 검색어가 있어. 그 연관 검색어를 치면 코디체를 쳤더니 데이터베이스 페인팅이 나와. 데이터베이스 페인팅이 쳤더니 띵커가 나와. 이게 막 연결이 돼서 쭉 보면 나라는 사람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돼. 이게 데이터 멀티플라잉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데이터들이 계속 쌓여서 서로 연결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무엇을 만들어내는데 이제는 그 수준도 넘어서 이제는 스스로 지네들끼리 돌아다니게 만들어. 그걸 뭐라 그래? AI라 그래. 그게 AI야, AI. 단순 정보가 아니라고 이제는. 그래서 사실 디지털리즘은 뭐예요? 컴퓨터, AI는 뭐예요? 컴퓨터에서 인간과 같이 살고 생각하고 학습하고 판단하는 논리적 방식을 확정된 환경 안에서 데이터 중심의 솔루션을 탐색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확장돼서 스스로 증식해서 그 증식을 넘어서 이제 그 안에서 알고리즘을 만들어 지네들끼리 스스로 연결되도록 돌아가도록 만들어 놨어.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상상을 초월해. 이세돌이 바둑을 딱 둘 때 AI랑 그 AI가 뭐 하는 거냐? AI에다가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여태까지 전 세계에 있어서 모든 바둑 대전의 데이터를 다 집어넣었어. 근데 지네들끼리 데이터가 디지털화돼서 돌아다니면서 알고리즘에서 마침내 이세돌 씨가 딱 하나 놓으면 그걸 보고 있다가 이제 판단하는 거야. 딱 돌아서 그럴 때는 흑도를 여기에 두시오. 딱 그냥 가르쳐 준다니까. 전혀 다른 결과를 얘기한다고. 이게 AI야.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요. 현재까지 제가 연구해 본 바야면 물론 여기서 컴퓨터 사이언스 하신 분은 디테일화 시키면 이제 여기에서도 프린지로 번져나가는 굉장히 많은 디테일들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한 5, 60년 동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죠.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아주 섬세한 본질들이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ubiquitous, data multiplying 그리고 AI 여기까지가 지금 와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쓰신 일러스트레이터 이 소프트웨어는 뭐냐? 나는 이렇게 그리겠다. 요만큼까지만 이런 표현을 하겠다는 목표점을 정해놓고 거기에 모든 데이터를 집어넣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고기 안에서 멈추게 만들어. 그게 소프트웨어야. 그러니까 이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의 정신적인 부분은 하나도 이해하지 않고 이거를 기술력으로만 쓰는 것은 디지털리티라는 거예요. 제 주장은. 물론 그래서 일부 인정할 만하지만 거기에 표현되는 내용들은 보면 아직도 과거의 20세기 현대 정신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아름다운 여자가 말을 타고 달려. So what? 하늘에서 별이 내려. So what? 그럼 거기에 미술사가 있어? 안 보여. 그럼 미학이 있어? 안 보여. 그럼 작가의 고독한 철학적 사유와 고민의 흔적이 있어? 글쎄옷이다. 잘 안 보여. 그럼 예술가로서 그동안 살아온 20년, 30년, 40년의 예술가의 삶이 있어? 그런 거 없어. 뭐가 있어? NFT에 등록을 했어. 얼마? 가스비 2만 원 주고. 그게 디지털 아트야? 이거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팔려. 이게 혼동이라는 거죠, 지금. 예. 이게 지금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아마존은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는데 아직 디지털 예술가들은 그 밸런스를 못 맞추고 있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예술이 안 될까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공부해 본 바에 하면 모든 사회적 역사적 흐름에서 예술이 가장 느려요. 많은 사람들이 예술이 제일 빠를 거라고 앞서간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목표 지점은 앞서가 있고 시작은 빠르지만 결과는 제일 늦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만큼 무거워서 그래요. 예. 예술이 갖고 있는 본질이 그만큼 생각이 깊고 무거워요. 그래서 제일 느립니다. 경제, 사회 다 바뀌고 예술이 맨 마지막에 바뀌어. 내가 공부해 본 바에 하면. 시작은 제일 먼저 했는데 달리기 시작했는데 요이 땅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오래된 사람이라서 연식이 오래돼서 이 달리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나왔는데 결과점에 가면 제일 꽁찌로 들어오는 게 예술이야. 내가 보면 항상. 근데 그건 예술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지금의 현실을. 사람들이 마음이 급했어. 경제 사회 구조가 바뀌니까 막 급하게 예술을 막 끌어다 쓰느라고 지금 이런 일들이.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디지털리즘을, 그래서 디지털 리얼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현대 사회에서 과거 농경 사회를 흐름을 끊고 떠나서잖아요. 똑같이 현대 사회의 흐름을 떠나 유비쿼터스 환경 속에서 데이터 중심의 AI를 통해서 가상사회와 경제로 이동하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현대사회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 내용은 뭐예요? 디지털리즘을 가지고 그런 사유권 안에서 디지털리티 안에서 그거를 화시키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디지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가는 리얼리티라는 겁니다. 자, 이게는 이제 디지털 아트가 가야 될 큰 어떤 우리가 이제부터 연구해야 될 과제들은 던져졌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점들이 등장을 해요. 이 문제가 뭐냐면 유비쿼터스라는 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가능하게 됐잖아요. 근데 인터넷은 어떻게 됐어요?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돼요. 인터넷에 데이터를 올려서 이 데이터가 돌아가는데 이 데이터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접근해서 가져갈 수 있는 데이터를 공유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에 깔아요. 근데 지난 20년 동안 이 데이터 공유에 대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갈등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요, 저 같은 사람이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나름대로 책을 20-30년 들고 파가지고 뭘 알게 됐어. 그래 막 책도 쓰고 막 강의도 해. 그러면 잘난 척을 하는 거야. 왜? 난 교수고 너 모르지? 너 그 책 못 봤지? 난 이걸 봤어. 네가 없는 정보가 내가 있어. 네가 없는 난 이거를 알고 있어. 이걸 가지고 이제 유학 갔다 와서 이제 너 미국에서 그거 못 봤지? 너 미국의 맥도날드는 햄버거 맛이 달라. 이러면서 막 그냥 요즘 미국은 그 스타일이 아니야. 뭐 이러면서 나 뉴요커 하면서 뭐 자기만의 알고 있는 정보가 무슨 특별한 정보인 것처럼 그거에 대한 정당한 가치들을 인정을 받았어요. 그게 박사님이고 석사님이고 그게 지식인들의 세계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잖아요. 그냥 구글 들어가시면 다 있잖아요. 뭐 궁금해? 누가 궁금하셔? 쳐가지고 나면 논문이 전체가 다 나와. 근데 전체가 보기가 싫어. 그러면 요약본을 치면 요약본이 또 나와. 아시죠? 요약본 중에서도 누가 썼느냐? 서울대생이 썼느냐? 하버드생이 썼느냐? 그것까지 다 나와. 그것도 보기 싫으면 그 사람이 써놓은 걸 또 요약한 게 또 나와. 그냥 앉아서 5분이면 다 이해해.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갈 길이 없어졌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나는 일생을 바쳐서 데이터를 만들어냈는데 그 데이터를 국민학생도 가져갈 수 있다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사실 이 데이터 공유의 문제는 굉장한 갈등이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야 유비쿼터스라는 정신기 안에서 이거는 공유가 맞다. 맞죠? 한쪽에서는 야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 데이터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이거를 그래서 사실 그런 충돌이 이 2000년대 초에까지도 굉장히 인터넷에서 논쟁이 많았어요. 저는 그 투표도 했었어요. 옛날에 구글에 제 친구들이 이 데이터 공유가 맞다 틀리다.
그거 가지고 뭐 투표로도 막 하고 이랬었어요. 예. 그리고 사실 이거 가지고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그 당시에. 무슨 X파일이니 이래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회사의 일정 이 데이터가 인터넷에 흘러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이 막 파괴가 돼. 그 뭐 투명성의 논란, 뭐 정보의 뭐 가치의 문제, 지금은 다 없어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갈등을 해오던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서 NFT가 정당성을 갖게 돼요. 예. 자,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이라는 게 등장. 이건 경제 쪽이에요. 이 비트코인은 뭐냐 하면은 좀 그다음에 이제 요거 먼저 딱딱하고 할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더리움이라는 게 등장하고 그다음에 NFT가 등장하고 데이터베이스 페인팅은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게 가격과 가치의 문제에 있다. 자, 넘어가서 보면 자, 인터넷을 한번 봅시다. 인터넷이 뭐냐면 유비쿼터스 환경에 정보 공유에 문제가 벌어졌다 얘기했잖아요. 한번 잠깐 여기 빨리빨리 설명드릴게요. 1960년 후반대에 미 정부 기관에서 그러니까 US Department of Defense 여기서 여기 of a multiple computer to communication on single network 하나의 1대1 싱글 네트워크에서 이거를 어떻게 연결해서 정보를 교환할 것이냐 이거를 도를 대 정부에서 그래가지고 알파넷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 지금 우리가 쓰는 인터넷에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냅니다. 이 60년대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요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1985년 이 11월에 여기 이 플레이넷이나 들어보셨죠? 플레이넷이라는 데서 큐링크라는 걸 만들어서 처음으로 이 온라인 라이센스를 따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1988년에 이 IBM 이 PC 회사에서 이 또 다른 회사들 이 런치를 하면서 거기에서 확장돼서 나온 회사가 이 1989년에 아메리카 온라인이라는 회사로 브랜치대가 됩니다. 이게 이제 갈라져 나가게 되죠. 이 아메리카 온라인. 그래서 이 아메리카 온라인에서 이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게 결국에 1993년 4월 30일에는 또 어떤 일이 이건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4월 30일에는 유럽에서 여기에 보면은 CERN이라는 이 기관에서 뉴클리어 리서치라는 이 기관에서 처음으로 퍼블릭 도메인 이때까지는 퍼블릭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일정 회사들끼리만 나누거나 개인들 어떤 특정 기관에서만 나누는 이렇게 돼서 처음으로 퍼블릭 인터넷을 등장을 시켜요. 그랬다가 94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야후가 시작됩니다. 사실 야후에서는 초창기엔 서치 엔진이 없어요. 그래서 나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제가 97년에 AOL을 처음으로 우리 집에 놨는데 그 AOL을 신청하면 전부 이 전화기 랜선으로 띠띠띠띠띠 매트릭스 영화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니오가 전화통에서 딱 붙어 띠띠띡 하면 띵 하면 쫙 딴 데로 가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 AOL 인터넷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걸 사면 이렇게 이 두꺼운 책, 지금으로 하면 전화부 못 보셨죠? 옛날에 옐로우 페이지라고 전화번호 책이 있습니다. 전국 전화, 서울, 경기도, 부산에서 전화책이 이렇게 두꺼워. 모든 사람의 전화와 주소가 다 거기에 있어. 그래서 그것처럼 전화번호 책 같은 게 이렇게 한 3권 정도가 와요. 그러면 그걸 피면 내가 어떤 데이터를 조사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 주소가 있어서 www.//.어디.com 이렇게 가라. 그러면 그걸 지금 기다리면 띡띡띡띡띡띡띵 그러면 들어가는 거고 띡띡띡띡띡띵 그러면 끝난 거야. 또 기다려야 돼. 한 30분 기다리면 또 띡띡띡띡. 그래서 한 번 연결되는데 보통 한 15분 정도 걸리고요. 연결돼서 쓰다가 보통 10분 안에 끊어져. 그렇게 썼다니까 97년에 제가 그 인터넷이 나왔어. 그래서 그땐 서치가 아니야. 그걸 자기가 찾아 들어가서 데이터를 찾아봐야 되는 그런 시스템. 그랬는데 처음으로 95년에 AOL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데 95년에 AOL에서 아까 얘기했던 엄청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100만 명이 이 서비스를 받기 시작하면서 98년에 구글에서 처음으로 서치 엔진을 만들어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아는 서치가 등장한 겁니다. 이게 구글이 지금 전 세계에 제일 1등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계기예요. 모든 데이터들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서치가 가능한 거야. 옛날처럼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야, 주소를 내가.
안에 search에다 이름을 지금 치면 연계가 된 이렇게 아까 얘기한 멀티플 레이어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연계가 된 데서 단어가 걸리면 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정보 공유를 통해 정보의 가치의 희석에 대한 고민과 논쟁이 시작된 개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이 가치와 희소성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죠. 이거 뭐야 그럼 뭐 내가 뭐 죽도록 공부해서 논문 써서 올리면 뭐 국민학생도. 그래서 제가 요즘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아유 교수님 제가요. 그래서 의사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요새는 환자들이 오면은요 나보다 더 똑똑해요. 오시기 전에 네이버에서 다 찾아보고 와가지고요. 제가 오늘요 배가 아파가지고 네이버에 쳤더니요 뭐 이런 경우에 뭐 배탈인 것 같은데 무슨 약을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맞습니까? 거꾸로 물어본대. 진단과 처방까지 다 알고 온대 환자들이. 네이버 선생님의 정보가 그렇게 많아. 의사보다 더 많아. 자기는 수십 년을 공부해서 의사가 돼서 의과 이거를 해가지고 그동안 그거를 일일이 노트에 적어서 열이 36도 5분 때는 해열제를 먹고 이거를 정리해서 머리에 갖고 있는데 필요가 없다니까. 문제 심각한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문제점이 벌어졌고 아까 얘기한 것도 두 번째 문제는 비트코인이죠. 그러니까 경제 구조예요. 알겠지만 옛날에는 왕 중심으로 응애 그리고 나는 노예야. 그러면 죽을 때까지 노예야. 왜 나는 가난해야 돼? 뭐 거기다 대고 변명 달면 안 돼. 난 태어났는데 귀족이야. 태어났더니 우리 아버지가 돈이 한 1,000억 갖고 계셔. 한 3조 있어. 그럼 난 그냥 부자야. 태어날 때부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과거의 농경 중심 왕권 사회에서는. 근데 산업 사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노동자 중심의 일하는 사람이 먹고 사는 거야. 똑똑한 사람이 잘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이거를 경제 구조가 산업 구조가 돌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차 세계대전 터지면서 유럽 사이에 너 똑똑하다 나 똑똑하다 니네들이 산업혁명 잘했다 내가 잘했다 싸우면서 돈 가지고 독일은 마르크 뭐 불란서는 저기 프랑크 쓰고 뭐 저기 저 영국은 그 당시에 저 파운드 쓰고 뭐 이래서 서로 뭐 미국은 달러 쓰고 이렇게 하면서 뭐 서로들 그 가치에 대한 경쟁들을 하고 막 논쟁들을 하고 뭐 이러면서 서로 네가 부자네 너 100마르크 있어 나 100프랑크 있어 프랑크가 더 비싸 뭐 이러면서 부자 논란을 따지고 있는데 전쟁이 나면서 이게 그냥 경제 구조가 엉망진창되고 세계 대공황하고 엉망진창된다고요. 우리나라 전쟁 나서 은행에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무슨 가치가 있어? 이거는 끝난 거지. 막 이런 과정에서 이 전쟁통에 돈을 제일 많이 번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달러의 이 소위 얘기하면 이 커런시라는 지폐의 가치에 대한 혼란이 오기 시작하니까 야 이러다는 안 되겠다.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겠다. 키 커런시, 한국말로 기축 통화. 그 미국 정부에서 그냥 정하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세계 상공회의소 브렌튼에서 만나가지고 지네들끼리 땅땅땅 세계 모든 이 기준 금리는 여기로 한다. 달러.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달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외국에 돈 보내려면 달러를 가지고 환율을 맞춰서 보내야 돼. 아시죠? 오늘 보낼 때고 내일 보낼 때고 같지가 않아 돈이. 그래서 우리는 달러를 제일 무서워해. 지금의 부의 기준은 뭐야? 우리나라에 달러가 얼마큼 많느니. 그랬더니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달러가 1,000원일 때 환율이 1,000대 1일 때 물건을 팔면 1,000원이지만 환율이 1,000원 300대 1일 때는 물건을 팔면 1,300이네. 이거 환율 잘 조정하면 어떻게 돼? 떼돈 버는 거죠. 물건 하나 파는 것보다 환율 조정하는 게 빨라요. 팔 때는 환율을 올리고 살 때는 환율을 내려. 이게 뭐 10원, 20원 차이면 문제가 아니지만 여러분들 국가 대 국가, 산업 대 산업으로 장사할 때는요. 몇십 쪽씩 돈이 움직여요. 1,000원에서 1,500원 되는 건 500원 차이지만 10조에서 15조로 바뀌면 5조 차이야. 이건 나라 하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벌어진 것이 지난 후기 자본주의 사회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뭐 큰 틀에서 나는 그런 이 테러 집단을 무슨 내가 주둔하는 게 아니라 오죽하면 오사마 빈레던이 트윈타워에 쌍둥이 빌딩을 갖다 박으면서 그 자기네들의 그 이 테러의 명분을 그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너네들이 거기서 주식 장난, 환율 조종해서 환율 장난 쳐서 세계 경제를 갖고 논다. 예. 거기에 우린 순종할 수 없다. 예. 맹종할 수 없다. 이래서 테러, 물론 테러의 결과는 너무나 나쁜 사악한 정말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어쨌든 그들의 명분은 그런 거라고. 자, 그 비슷한 시기예요. 바로 2008년에 이건 뭐 의견이 분분해요. 2008년에 이 일본의 뭐 사토시라는 애가 이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 정작 사토시 본인 자체는 뭐 나는 그런 걸 만든 적이 없다라고 뭐 주장하기도 하고 뭐 어떤 데 찾아보면 원래 사토시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하여튼 뭐 어쨌든 그 본인 자신이 유비쿼터스야 내가 보면. 그래서 참 멋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바로 이 21세기 세계관에 부응하는 맞는 캐릭터다. 어떻게 보면 아나키스틱하고 무적 유비쿼터스적 존재로 뭐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예술가라서 상징적으로 제가 얘기 설명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겨우실까봐 재밌으라고 한 얘기고 어쨌든 이 비트코인은 제일 처음에 2008년 10월에 The Bitcoin a Peer-to-Peer Electric Cash System이라는 논문을 게재합니다. 예, 이 사토시라는 사람이 처음에. 그리고 2009년 1월 3일에 비트코인을 발행을 해요. 그러면서 2009년 2월 11일 날 비트코인 콜브 VO The Period 1이라는 프로그램을 공개해. 이거를 기초로 해서 지금 채굴 하는 거야, 다들. 채굴. 요새 채굴 한다는 거 들어봤죠? 비트코인 채굴 막 뭐 어디 뭐 경기대 공장에 무슨 뭐 전기 뭐 중국에서 지금 채굴한다고 지금 난리들 났잖아요. 지금 그거거든요. 자, 그럼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 당시에 논문에서 이 사람의 주장들을 보면 The Message to the Transaction of Genesis Block 이 사람이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 논문의 주장들을 보면 Central block must trust not to devalue their currency, but history of the fact that currency 어떻게 됐어요? Faith currency가 어떻게 됐어요? is full of a violation of the trust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중앙은행이란 거예요. 지금 미국에 있는 은행, 중앙은행. 우리나라로 한국 중앙은행 그거야. 미국의 중앙은행. 센트럴 뱅크가 원래는 어떻게 돼요? 이 통화에 대한 이 가치를 인정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 가치를 이게 기준을 잡아주는 게 목적인데 실제로 지난 20세기 산업사회의 이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됐어요? 법정화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부정을 행했다는 거예요. 위반을 해서 믿음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달러에 대한 이제 믿음이 없다. 이걸 기준으로 나의 인생을 걸 수 없다라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법을 통해서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화폐, 지금 요즘 우리가 이거 암호화폐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디지털 이건 다 우리가 붙인 이름이고 어쨌든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법정 통화나 공식 통화는 아니에요. 법정 우리나라가 정화도 아니에요. 근데 연산법을 통해서 소수점 이하 여수점 아래 8자리까지 최소 단위로 사용된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로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위본조가 불가능하게 결정해 놓은 것. 그리고 이것을 인터넷에 분산 원장으로 올려놓은 것. 말이 너무 어렵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자기만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소수점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우리는 몇 자리? 넉 자리를 쓰잖아. 아니면 6자리를 쓰잖아. 이 패스워드를 소수점 8자리까지 만든 거야. 그거를 2만 1000개죠. 2만 1000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됐어? 다 멀티로 연결을 시켰어. 이거를. 그리고 그거를 이것들을 이렇게 딱딱 나의 패스워드를 안 가르쳐 준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게 블럭이야. 그게. 그래서 이 블럭을 연결해서 어떻게 그거를 인터넷에서 올렸어. 그래서 인터넷에 여기저기 다 2만 1000개가 지금 있단 말이야. 2만 1000개가. 2만 1000개 맞죠? 내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숫자가. 2만 1000개가 있는데 자, 그러고서는 몇 년 있다가 이제 이거 갖고 싶은 사람 내가 프로그램 올릴게. 이 프로그램에 들어서 열심히 그 이 소수점 8자리까지 연결하는 게 연산이에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게 연산할 때 여러분들 이거 다 연산이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연산. 그거에 기본 프로그램 올려놓고 풀 수 있는 사람 풀면 그게 하나 숫자가 패스워드가 맞으면 2만 1000개의 패스워드인데 그중에 뭐가 하나 맞으면 똑 떨어진다는 거야. 그럼 이거 네 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 네 거 한 기록이 어디 있어? 인터넷에 있어. 그게 원장이야. 내가 이거의 주인이라는 보증서야. 이 집의 원장은 내가 여러분들이 집을 갖고 계셔. 집의 원장은 어디 있어? 동사무소에 있잖아. 비트코인의 원장은 어디 있어? 인터넷에 있어. 근데 어디에 있어?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어. 그게 분산이야. 무슨 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이게 비트코인은 그래서 이거는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기관의 개입해서 개인 대 개인의 빠르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며 정부가 원하면 더 찍어낼 수 있는 기성 화폐와는 완전히 달라요. 2만 1,000개가 아니라 죄송해요. 제가 숫자를 21 이거 어떻게 되지? 2,100만 개. 네, 2만 1,000개는 2,100만 개. 내가 아까 죄송합니다. 여기 써놨고 내가 너무 지금 갑자기 얘기하다 나도 모르게 흥분하는데 흥분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이러면 안 돼. 어쨌든 강의실에서 하는 강의는 좀 흥분할 수도 있는데 인터넷에서 하는 강의는 사람들이 다 안 듣고 중간중간 듣기 때문에 흥분한 모습만 보면 제가 이상한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절제를 하는 중인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올려놓고 지금 막 이 안에 흩어져 있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치가 뭐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대학 다닐 때 한 해에 전교에서 대학원을 가는 사람들이 한 뭐 10%도 안 됐던 것 같고 박사가 한 1년에 뭐 몇 명 안 나왔던 것 같아. 희소성이 굉장히 있어. 그래서 박사를 우리는 그때 거의 이 장관급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요즘은 지하철 타면은 한 뭐 70%가 박사지. 명함 보면 다 박사야. 명함에 박사 아닌 사람은 없어. 명함을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박사가 없지. 난 명함 없어. 그래서 요새 누가 박사라 그래도 뭐 택시 운전사 아저씨도 박사라 그래도 뭐 이제 콧방구도 안 껴. 아시죠? 자,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가치라는 것은 특히 금이 비싸고 싸지는 것도 역시 희소성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희소성의 문제 이게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치가 그렇게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은행을 통하지 않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연사를 통해서 찾으면 그걸 자기가 또 다시 이 인터넷을 통해서 분산 원장에서 이 P2P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환율이 없네. 송금비도 안 내. 미국의 컨트롤도 안 받아. 그래서 이걸 탈중앙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이 가치는 어떻게 생겨? 우리들끼리 자유롭게 딜을 하면서 이것이 희소성과 이게 맞춰지면서 그 안에서 스스로 가치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다음에 그럼 이더리움은 뭐냐? 이더리움은 2015년 7월 30일 날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이 친구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아까는 그 블록체인이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갔죠. 예. 요 블록체인까지만 이더리움은 그럼 좀 쉬었다 할까요? 네네. 예, 그러면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제가 그다음에 어떡하죠 이게? 오늘 그냥 하시면 네, 오늘 다 하고 가서 두 번에 올리시죠. 왜냐하면 이게 제가 한 반쯤 했어요 지금. 네, 이게 오케이. 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 생각. 네네.